안녕하세요. 다윈의 이론이 우리에게 소개된 게 한 150년이 넘었습니다. 근데 처음에 제가 이 강의 시리즈의 첫 모두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다윈의 이론만큼 학문의 세계에서 탄압을 많이 받은 그런 이론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. 그런데 그 150년의 탄압을 견디고 난 지금 다윈의 이론이 파고 들어가지 않은 그런 분야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거의 전 분야에 다윈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다윈의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이 다양한 분야에, 학문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. 오늘은 그 첫 예로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. 이름하여 다윈 경제학의 부상,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 몇 년 전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경제 위기, 이게 뭐 세상을 완전히 그냥 뒤흔들어 놔 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서프라임 모기지스라는 회사 하나가 넘어지기 시작했는데 왜 줄줄이 다른 회사들도 다 넘어지고 급기야는 미국 경제 전체가 흔들거리고 왜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대한민국 경제도 그냥 하루아침에 난리를 치고 아프리카 경제 다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하는 겁니다. 어느덧 세계 경제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. 뭐 저 같은 자연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만, 왜냐하면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고 사는 여러 종들 중에 어느 종 하나가 멸종하면 그 종이랑 관계 맺고 살던 많은 종들이 그냥 줄줄이 다 당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늘 자주 보는 현상이라서 이상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하는가 해가지고. 그래서 경제학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동안 경제학은 어떤 학문이었어요? 혹시 이 중에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, 경제학은 그동안 경제 활동의 주체인 인간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하던 학문입니다.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경제 활동을 할 때 완벽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겁니다. 실제로 그렇게 완벽하세요? 바지 사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거울 앞에서 입어보면서 내가 미쳤지, 이걸 왜 샀어?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짓 하고 삽니다. 충동적으로 때로는 친구가 산다고 괜히 같이 사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. 사실 별로 합리적이지 못한데 그동안 경제학은 인간의 그런 복잡한 심성까지 경제학에 다 집어넣고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던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몸담고 있는 생태학에서 뭔가 좀 배울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경제학을 영어로 economics라고 하죠. 그 에코와 제가 몸담고 있는 생태학, 에콜로지의 에코가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.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아마 한 집안에서 태어난 형제였던 것 같은데, 태어나자마자 헤어져가지고 형님은 부자로 살고 동생 무지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최근에 만나는 것 같아요. 자, 저희들은 자연 생태계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왜냐하면 자연 생태계가 불안정해지면 온갖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안정성을 무엇이 담보하느냐 하는 연구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잡성입니다. complexity입니다. 굉장히 단순한 자연 생태계가 안정적이더라. 큰 연못이 있는데 물고기 2종이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다.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. 그 둘 중에 하나 사라지면 혼자서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. 상당히 복잡한 생태계가 역시 안정적이라는 겁니다. 근데 너무 복잡하면 사실은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. 우리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죠. 그것처럼 너무 복잡하면 막 여기저기가 흔들립니다. 이른바 local stability가 마구 흔들려서 불안해 보입니다.
하지만 그래도 전체 스테빌리티를 한번, 전체 안정성을 한번 계산해 보면 로컬 스테빌리티는 흔들리는데 글로벌 스테빌리티는 역시 비교적 복잡한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다 하는 거는 지금 여러 연구를 통해서 결정이 납니다. 그냥 무작정 복잡하면 되느냐?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구성원들이 그냥 다 그렇고 그렇게 한 지역에서 왔고 한 학교 출신이고 뭐 이렇더라. 그런 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. 역시 다양해야 합니다. 구성원들이 다양해야 그중에 일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또 다른 쪽에서 그거를 메우고 뭐 이러면서 유지시켜 나간다는 겁니다. 자, 이런 것들을 저희 생태학자들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.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연 생태계의 안정성을 저희가 측정할 때 실제로 들여다보는 요소가 둘이 있습니다. 하나는 resistance, 또 하나는 resilience인데요. resistance는 우리가 뭐 저항력 이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자연 생태계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기를 잘 유지하느냐, 버텨내느냐 뭐 이런 겁니다. 이번에 작년에 우리 일본에서 지진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큰 일이 터졌지만 그 몇 년 전에 인도양에서도 거대한 지진 해일이 한번 일었었죠. 그때 수마트라 북부 지역이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 바닷가에 저렇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나무들을 우리가 맹그로브라고 부르거든요. 그 맹그로브 숲을 걷어내고 거기다 집 지었던 데는 그냥 싹 다 날아갔습니다. 그런데 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맹그로브 숲 뒤에 있는 초가집은 그것도 없습니다. 바로 이런 것들이 자연 생태계가 오랜 진화 역사를 통해서 터득해낸 이른바 저항력입니다.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 생태계의 저항력입니다. 근데 제가 지난 몇 년간 기업에 가끔 불려 다녔습니다. 기업에서 뭐 자문도 해달라. 그래서 가서 이러고 기업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고민이 저희 생태학자들이 자연 생태계 들여다볼 때 뭐 발견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. 어떻게 하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기업이 살아남느냐. 이거 매일 걱정하시더라고요. 어떻게 하면 외환 변동으로부터 기업이 살아남나. 그야말로 환율이 바뀌면 그냥 뭐 1년 다 벌었던 거 그냥 갖다가 쓸어 넣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 하면 정부 정책이 갑자기 변하는 거에 어떻게 살아남나. 원자재 가격 폭등에 어떻게 기업이 살아남나. 맨날 이 걱정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기업인들한테 어떻게 대처들 하세요? 아니 뭐 방법이 있나요? 그때그때 그냥 그러세요? 저희는